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구독자님 요청하신 로빈유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 시킹 알파 있는 자료인데 좀 팔란티에 관한 내용이 좋아서 좀 가져와 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팔란티의 반등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전장에서 팔란티의 소프트웨어가 다 일단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하메네이가 죽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쿠바 역시도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팔란티 자체가 모든 국방부의 소프트웨어에 다 관여를 하고 있다. 자, 그런 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앞으로 상승 여력은 또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팔란티에 같은 경우는 방위 수요 급증, AI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라든지 민간 부문 모두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팔란티는 여전히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의 방산업체들의 생산 확대 수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6개의 주요 방산업체 중에서 4곳이 팔란티의 AI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 자, 그만큼 한 80% 되고 있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거기다가 상업 부분의 매출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유럽에서의 파트너십 이런 것들도 전체 시장 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대. 중요한 거는 해외 시장에서 얼마만큼 더 많이 늘어나느냐, 여기 좀 관건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자, 앞으로 시장 자체는 여기서 일단 전체적인 토탈 어드레스 마켓 전체 시장 자체에서 좀 규모가 개파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것들, 내부자 매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 변동성 요인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경량한 모델과 견고한 성장의 전망을 통해서 본다면은 장기적으로는 강세 관점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눌릴 수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도 높고 이러니까 좀 길게 보시면은 또 강세로 일단 볼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트럼프가 요번에 미국의 최대 방산업체들이 이란에서 진행 중인 군사작전을 위해서 소진된 군사 장비 재고를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최고급 무기의 생산량을 4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만약에 일단 이란에 다 갖다 부어가지고 지금 이제 포탄이 없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자, 막을 장비가 없죠. 자, 그러니까 4배를 갖다 증산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군사 하드웨어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인 팔란티어 역시도 이 변화의 큰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현대 군수 장비는 매우 뛰어난 두뇌, 즉 첨단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AI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4배가 증가됐다는 것은 즉 말해서 AI에도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팔란티어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 기반의 최첨단의 군사 솔루션 공급사인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를 위해서 대형 방산업체들의 생산 가속화와 함께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군 관련 계약 외에도 팔란티어는 민간 영역에서도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또 수혜가 되니까 주가가 많이 뛰는 모습에 있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 발표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방산업체가 한 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있고 보잉이 있고 RTX, 노튼그룹은 그다음 허니웰, L3 에리스 이렇게 6곳이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팔란티어가 일단 소프트웨어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가 로키드 마틴, 보잉, 그다음에 노튼그룹은 그다음에 L3 해리스 요 4개 업체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키포인트고, 자, 그로 인해서 이 4개의 지금 이제 4곳이 협력해서 제품의 디지털화, 지능화를 고도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팔란티는 미국 정부로부터의 방위 발주에 확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매출 한지 선행 EPS의 전망치가 주가 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데의 수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팔란티어 같은 정부 부분뿐만 아니라 상업 부분의 성장성 가능성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 4분기 동안에 미국 내에 상업 부분의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했고, 이는 AIP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절대 규모로 보면은 미국의 상업 부분의 매출은 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는 거겠죠. 전체 규모로 본다면 소프트 규모가 2,500억 달러 이상이 되고 있다. 자, 팔란티는 국내 확장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데다가 시장 규모가 전체 규모가 지금 템 시장이겠죠. 근데 해외 템 시장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현대조선이라든지 이런 데 다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 데다 다 침투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앞으로의 템 시장이 상당히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넓다는 자체는 결국은 일단은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예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커머셜 분야에서 비즈니스의 매출의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 YY 기준에서 1분기는 71%, 2분기 93, 121, 137%로서 더블 이상이 분기마다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의 증가율 속도가 빠르죠. 자,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은 좀 피익 값은 높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값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국내 정부라든지 상업 부분에서의 성장 모멘텀뿐만 아니라 팔란티어는 해외 시장에서도 빠르게 입지를 확대 중에 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피터 딜의 회장 자체가 일본 총리와 만나서 혁신 기술 분야에서 미래 협력 기회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파트너십이라든지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일본의 최고위급 인사와 회동은 이미 상당 규모의 프로젝트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의 소버린이죠. 그러니까 정부하고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들. 그래서 일본은 혁신에 적극적이고 군사력도 강한 세계 4위의 경제 등 대국인 만큼 팔란티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 내에 대형 계약이라든지 파트너십 체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럼 이런 데서도 또 매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는 최근에 HD 현대와 그룹 차원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확대를 했죠. 그래서 2월에는 또한 유럽항공, 방산의 대기업 에어버스와 단연간의 데이터 앱 플랫폼 계약을 연장을 했다. 자, 한번 들어오면 또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락업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써보니까 좋으니까 계속 쓰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팔란티는 AIP의 글로벌 파트너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외 시장에서도 사배 확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AI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될 것이라고 2010년도에는. 자, 거기다가 지금 일반적인 AI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AI 있죠. 이런 것들이 가치를 더해줄 것이다. 특별히 글로벌 헬스 시스템에 있어서는 2010년도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NHS라고 요거는 일단 영국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의료보험 같은 건데 상당히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 근데 팔란티어가 일단 소프트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죽어나가던 환자들가 많았죠. 그 이유는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무구구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소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논란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번 보면 운용의 효율성이 있죠. 자, 그런데도 56%나 상당한 가치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 AI다. 뭐 39%도 마찬가지고 밸류가 있다는 거고. 자, 로밸류는 별로 없죠. 뭐 4%, 1%밖에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태스크 이런 것들 일반적인 업무 있죠. 관리 업무들 마찬가지로 52%, 37%나 좋은 관계에 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디시전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만 자가 진단이라든지 치료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42%, 39%가 되고 있고. 자, 마저로 황자 경험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유용되고 있다. 그래서 AI가 안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헬스케어 쪽에 많은 AI 포진되고 있다. 병원이나 이런 데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 쪽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팔란티어가 들어갈 자리가 의료 시스템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플로리다 템파라는 이쪽에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현재에서 매출의 증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팔란티어는 기존 산업 섹터에서 강한 입지에 더해서 AI 기반의 솔루션의 활용 영역에 다각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인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코니전트 테크놀로지 솔루션 따르면은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헬스케어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자, 이 시장 진출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유망한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자체가 방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헬스케어 시장 가치가 10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딜로이트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0년대 대부분의 헬스케어 리더들이 AI가 자사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 이처럼 대형 산업 전반에 걸쳐서 AI 도입의 의지가 높다는 점 자체가 팔란티어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체 일단 캐파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노스 아메리카가 479빌리언, 그 다음 유럽이 203빌리언, 아시아가 한 186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근데 서비스라든지 파머시, 약국, 뭐 페이어 하는 거 있죠. 자, 그런데 디지털 헬스 하는 것들, 메드텍 있고 컨슈머 헬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래서 PwC는 AI 헬스케어 산업이 향후 수년 내에 8,6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선도 기업이 팔란티어는 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PwC의 전망치가 다소 과하다 하더라도 2030년도까지는 헬스케어 AI 시장이 2천억 달러만 된다 하더라도 팔란티어 같은 초기 진입자에게는 여전히 막대한 전체 시장이 열린다는 것들. 그래서 이 잠재 시장의 10%만 점유한다 하더라도 20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의 증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때는 지금 이제 2025년도 팔란티에 매출이 5-5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프리캐시플로 마진이 28%로서 마진이 지금과 같다고 가정해도 200억 달러 매출의 증가는 56억 달러의 프리캐시플로로 이어진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팔란티의 추가 진출, 확장 소식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프리캐시플로 즉 말해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 번 돈에서 캐펙스를 떼고도 계속해서 돈이 남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스크가 없느냐 했을 때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밸류에이션인데 AI 관련된 투자 심리가 뜨거웠던 2024년도, 2025년도에는 팔란티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AI 노출주에 대한 투자가 경계심이 커지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AI 비중이 일부에 불과한 마소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대형 분산 기업도 데이터 센터 투자 우려로 인해서 주가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 즉 돈이 안 되면은 바로바로 꺾어버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팔란티는 AI 관련돼서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면서 좀 악화가 되고 있다. 자, 그것이 지금 이제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P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200배까지 갔죠. 요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뛰었던 것들. 그 다음에 2026년도를 본다면 한 118배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지금 받는 주가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한 76%의 성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2017년도에는 85배 정도 받는다. 39%한 40%의 증가율. 2018년도에도 40% 증가율에 한 59배. 자, 그 다음 2019년도에는 62% 증가율에 한 40배 정도 받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보는 관점에는 올해까지는 한 100배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보통 보면은 5년치 평균이 130배인데 한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1.85죠. 1.85 정도 EPS를 예측했을 때는 한 185불 요 정도는 일단 들어가지 않겠는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불 밑에라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이 정도의 성장률 가지고 한 100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것 자체가 뭐 배수가 더욱더 줄어들면은 성장이 좀 더 줄어들면 더 많이 줄어들겠지만 성장이 계속해서 이 정도만 유지가 돼준다면은 100배수 뭐 그 밑에 한 90배수라든지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월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한 P 레이쇼가 한 5년 내에 한 40으로 일단 대폭 하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 40으로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EPS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밸류에이션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이 좀 하락은 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EPS가 증가되는지만 좀 관찰하시게 되면은 현재 주가 있죠. 그러니까 100불이 현재 130불. 자, 그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은 자, 우리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방위비의 증액 수혜가 있다 하더라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모든 고성장주의 밸류에이션에 현재로서는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밸류에이션 요거 자체가 단기적으로 주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일본의 이익을 실현하시고 그다음 또 주가가 떨어진다면 좀 담아서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제 40 이상 정 말해서 100배 있죠. 100배 이상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이드 셀링이 많다는 겁니다. 피터 틸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0만 주 정도 갖다 던졌죠. 140불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30불에서 140불대 사이에서 좀 던지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속에서 일단 인사이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이 사람들이 일단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 일단 이야기를 해가지고 던지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던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나오니까 주가는 올라가기는 좀 힘든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면 우리가 좀 들어가시고 좀 올라갔을 때는 약간씩은 익절하시면서 가야 될 그런 장세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리스크는 일단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들, 그 다음 인사이드들이 좀 많이 물건을 털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악재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일부 익절이 좀 필요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로빈후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슈퍼앱으로서 진화가 될 건데 가장 중요한 3대 핵심의 엔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시장에 있어서의 인프라를 장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사모자본 시장에 있어서의 대중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금융의 자체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모양이 있죠. 이건 비트코인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건 로빈후드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게 같으면은 플랫 할 때 같이 플랫 되고 있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있죠. 자, 6개월 정도 같이 동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쌍바닥 날 때 같이 쌍봉 날 때 거의 비슷하게 모양이 되고 있고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거의 똑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도 플랫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로빈후드의 지금 모습 속에서 있는 것은 가격 결정력은 결국은 비트코인이 올라가야만이 로빈후드가 달릴 수 있다. 그걸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가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와 더불어서 로빈후드도 역시나 가기 위해서는 시간은 좀 걸린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17년도를 기준해서 2.72 정도 되고 있죠. 뭐 성장률 자체를 본다면 18% 되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한 28배수 정도를 포홀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적정한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포홀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은 27년도는 28배수지만 지금은 30배수고 섹터 평균은 뭐 10배수도 안 되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2배 정도는. 근데 5년치를 보면은 한 36배수니까 요거보다는 좀 낮은데 그래도 섹터 평균보다는 좀 낮죠. 보통 금융주 이런 것들 한 10배수, 12배수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다고 성장 자체가 패그 배수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일단 이 배수를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좀 고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런 이유는 결론 일단 비트코인이 좀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7이죠. 자, 2.7에다가 지금 한 30배수 정도 준다 했을 때, 뭐 지금 현재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80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81불이니까 뭐 지금 현재 가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80불 정도 라인대에서 자, 가장 중요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 배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야만 얘가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로빈후드는 200일선 밑에 있고 추세 자체가 좀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달리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나마 요 직전 고점대 있죠. 70불대에서 좀 반등이 나왔고, 자, 아직까지 추세가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바로 올라가기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그겠죠. 그래서 요런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뚫고 가려면은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트코인하고 더불어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비트코인 법안이라든지 그레디트 법안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주가가 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로빈훗, 요즘 이 회사를 보면 진짜 미스터리 소설 한 편을 읽는 것 같아요. 회사는 기록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주가는 왜 정반대로 곤두박질 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상한 역설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2025년만 해도 로빈후드 주식은 말 그대로 불이 붙었었죠. 투자자들은 열광했고 주가는 무려 222%나 폭등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뜨거웠던 파티는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2026년 초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잘 나가는 회사와 곤두박질 치는 주가. 이 극적인 불일치,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선 로빈후드라는 회사의 속을 좀 깊숙이 들여다봐야겠죠? 겉으로 보이는 주가 말고 진짜 실력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로빈후드의 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아주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도 영업이익도 크게 늘었죠. 그런데 딱 하나 눈에 거슬리는 숫자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이익이 34%나 감소했다니 이거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일종의 회계적 착시 현상입니다. 사업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2024년에 딱 한 번 있었던 아주 큰 세금 혜택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실제 사업 실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은 오히려 17%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빈후드의 진짜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숫자 11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빈후드가 돈을 버는 독립적인 수익원의 숫자예요. 이게 그냥 사업 부서가 11개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거대한 성장 엔진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밈 주식 하나의 회사가 휘청거리던 시절과는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의 로빈후드는 어떤 시장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아주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재의 튼튼한 체력을 봤고요. 이제 로빈후드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회사는 미래를 향한 아주 강력한 로켓 3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바로 예측 시장의 확장, 사모 시장의 대중화, 그리고 로빈후드 체인이라는 글로벌 인프라 구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로켓은 예측 시장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인데요. 이 시장의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2026년 1월 딱 한 달 동안에만 무려 40억 건의 계약이 거래됐을 정도라니까요. 엄청나죠? 두 번째는 훨씬 더 혁신적입니다. 바로 사모시장의 민주화죠. 원래 사모펀드라는 건 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떼가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소수의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였잖아요. 그런데 로빈후드가 이 장벽을 그냥 허물어버렸습니다. 성과보수를 0%로 만들었어요. 이제 정말 누구나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켓은 로빈후드 체인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능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모든 자산이 이 위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아예 글로벌 금융의 고속도로를 직접 만들겠다는 로빈후드의 가장 큰 야망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렇게 펀더멘털은 탄탄하고 미래 비전도 확실한데 왜 주가는 떨어졌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로빈후드를 짓누르고 있는 네 가지 외부 압력에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과의 연동 문제, 규제 불확실성, 예측 시장의 법적 리스크, 그리고 AI에 대한 규제 압박. 바로 이 네 가지 요인이 불확실성을 만들면서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첫째, 암호화폐 시장과의 연결고리입니다. 로빈후드 수익의 꽤 큰 부분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을 거라는 공포가 조금이라도 퍼지면 투자자들은 로빈후드 주식부터 먼저 던져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역풍이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이죠. 디지털 자산의 규칙을 정해줄 클래리티 법안이 전통은행들의 로비에 막혀서 상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로빈후드의 가장 큰 미래 비전은 사실상 발이 묶인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리스크가 더 있습니다. 예측 시장이 과연 투자가 맞냐, 도박 아니냐 하는 법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 투자 추천 기능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주가를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전문 투자자들은 로빈후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걸 엄청난 불확실성으로 볼까요? 아니면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볼까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와 그들이 평가하는 로빈후드의 진짜 가치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거든요. 평균 목표 주가는 130달러, 심지어 191달러를 제시하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한 월가의 베테랑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지금은 단기 투자자들이 공포의 주식을 내던지는 동안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현명한 투자자들, 즉 스마트머니가 그 주식을 조용히 사들이는 역사적인 손바뀜의 순간이라고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로빈후드가 마주한 이 상황은 그저 지나가는 폭풍우일까요? 아니면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변화 직전의 고요함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